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노잉 어스 5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4번까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질서에 수백 년 만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특징으로 군사주의 또는 전쟁 국가, 그리고 금권 지배, 그리고 미국의 경우 미국 예외주의, 미국은 항상 옳고 항상 선량하고 세계를 지배할 의무와 특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런 미국이 어떻게 생겨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됐나, 그런 얘기를 시작하려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제국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식민지 건설에서 독립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영국인 정착민이 처음 도착한 게 1607년인데요. 그로부터 340년이 지난 1945년에 미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340년이 길다면 긴데 따지고 보면은 1776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70년 동안 식민지였다가 1776년에 독립을 했고 그 뒤에 170년 만에 패권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강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이 팽창과 성장이 거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1776년 독립도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일으켰고 1861년에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될 위기를 막고 통일국가를 성립했고 1898년 스페인 전쟁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로 팽창하기 시작했고 1차, 2차 대전을 거쳐 1945년에 미국이 패권국가가 된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소련과의 냉전이 있었고 1989년도에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는 이제 단극 시대라고 해서 미국이 홀로 세계를 이끌어 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체로 2010년부터 빠르면 늦으면은 이제 2016년 트럼프 당선 때를 계기로 미국의 단극 시대, 한 국가의 패권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폴 케네디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강대국의 흥망이란 책을 1987년에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을 평가하면서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제국이었다. 16세기 초기 정착민이 영국을 떠나 버지니아에 도착하고 서쪽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미국은 정복을 추구하는 제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제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스라고 미국 수정주의 역사학의 시조라고 평가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미국인의 생활 방식은 처음부터 제국이었다. 제국이란 무엇이냐? 외부의 약자를 강압해서 또는 착취해서 자신의 번영을 이루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윌리엄스에 따르면 미국은 외부로의 끊임없는 팽창을 통해 자유와 번영,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한 나라 내부에서 어떤 자유와 번영, 사회적 안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외부로 팽창을 하면서 국민들의 자유와 국민들의 번영,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나눠줌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이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윌리엄스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은 토지와 시장에 대한 관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유나 안보와 같은 고상한 수사로 정당화해 왔다. 말하자면 미국은 제국이었는데 스스로 그걸 부정해 왔다. 우리는 공화국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미국은 사실은 건국 시기부터 스스로 세계로 팽창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고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식민지 시기 미국의 역사는 무지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전 세계 인류에게 빛을 주고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전 세계에 빛과 번영을 주기 위한, 자유와 번영을 주기 위한 그러한 민족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애플만 윌리엄스 같은 분은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제국이었는데 스스로 제국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사는 공화국이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스스로가 닥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미국 외교의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편은 이제 1992년 이때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500년 되는 해죠. 그때 미국의 양심이라는 촘스키가 책을 냈어요. 501년 정복은 계속된다. 501년은 뭐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501년이 지나는데 지금도 서방의 비서방에 대한 정복은 계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500년은 서양 세력에 의한 세계 정복의 역사였다. 그 역사는 서방과 비서방의 충돌이었고 아직도 그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얘기하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이 단시일 내에 자유와 번영을 이룬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데에는 미국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른바 타자, 아메리카들에게 원주민, 보통 이제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타자와 흑인 노예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메리칸 프리덤, 아메리칸 슬레이버리 이런 말도 있는데 미국의 자유는 미국의 노예제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영국 정착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약 1,000만 명 가까운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선주민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하고 1890년까지 거의 300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는데 인디언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는 인디언들이 500만 내지 1,000만이 있었는데 1890년쯤 되면 인디언들이 2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어마무시한 것이죠. 물론 인디언들이 전쟁으로만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백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같은 질병에 의해서 많이 죽기도 했고요. 백인들은 인디언들하고 야 너희들이 좀 딴 쪽으로 좀 옮겨가 줄래? 그러면 거기서는 평화롭게 살게 해줄게 라는 식의 약속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필자에 따르면 영국인들이 인디언과의 조약 같은 약속을 400차례 했는데 400차례입니다.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초기 정착민들이 아메리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살기가 무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07년에 처음에 왔었는데 그때부터 약 한 4, 50년 동안은 인디언으로부터 옥수수를 키운다거나 감자를 키운다거나 또는 담배를 키운다거나 이런 거를 배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디언은 백인들의 살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물러가줘야겠어 해서 결국은 이제 거의 절멸시키다시피 한 것이죠. 보통 이제 영국인을 앵글로색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앵글로색슨들은 좀 독특한 어떤 인종관이랄까요?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와 같은 아마 이제 영국이나 독일 정도 이런 앵글로색슨이 가장 우월한 인종이고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그리스 남유럽 쪽은 약간 거무튀튀하고 해서 우리보다 조금 미치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황인종이 그다음에 미치고 흑인은 이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한 아마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앵글로색슨은 다른 인종과 동등한 조건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우리는 타자를 절멸시키거나 노예화한다. 그러니까 타자를 아예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노예를 쓴다는 얘기예요. 동등하게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갔지만 인디언들하고 서로 공존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앵글로색슨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던가 노예게 달아 이런 얘기입니다. 1850년에 어떤 언론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북미 대륙을 이미 그때는 장악을 한 거죠. 우리는 멕시코, 남미, 서인도 제도와 캐나다 등에 대해서 우리의 명백한 운명을 행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건국 초에 이미 1800년대 초부터 제퍼슨 대통령이 북아프리카에 원정대회를 보내기도 했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 1830년대부터 뭐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 농장을 했고 또 1850년대에는 이제 일본에 가서 뭐 개항을 요구했고 이미 19세기부터 해외 팽창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인디언들은 대략 이제 19세기 말에 되면 거의 뭐 멸종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 노예인데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절멸된 것이고 흑인 노예들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미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희생당한 거죠. 통계에 따르면 1500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직후죠. 1500년부터 1850년까지 대서양을 건너온 흑인 노예가 약 12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흑인 노예가 미국 경제가 사실은 이제 1860년 남북 전쟁 때까지는 농업 경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면화가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었는데요. 이 흑인 노예들이 미국 농업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거죠. 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독립한 1793년부터 1861년까지 그러니까 한 60년 이상, 한 70년 가까이 흑인 노예가 5배 증가를 했고 이 5배 증가한 흑인 노예 덕에 미국이 세계 면화 시장의 최강자가 됐고 그 면화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산업화의 밑바탕이 됐고 미국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화 국가가 됐다. 한마디로 흑인 노예 노동은 미국을 강력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숫자로 볼까요? 1790년 이때가 미국이 막 독립하고 정부를 구성한 직후입니다. 이 당시에 흑인 노예가 70만이었는데 1860년 되면은 395만. 그러니까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남부에서 목화, 면화의 비중이 전체 전체 경제에서 1800년대에는 37%였는데 1840년, 그러니까 40년 뒤에는 80%가 됩니다. 2배가 된 거죠. 또 1850년대가 되면 세계 목화 생산량의 80%가 미국 남부에서 났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목화 생산량이 1800년도에는 900톤이었는데 1860년, 60년이 지나면 4만 5천 톤. 그러니까 50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남부의 흑인 노예 노동은 뭐 생산성이 없다. 미국 경제 발전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연구를 한 학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흑인 노예 노동이야말로 미국이 산업화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밑바탕이 됐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을 사실상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흑인 노예를 끌어들여서 강제노동을 시켜가지고 큰 나라가 됐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알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해자를 잊지 말자. 지금 우리가 뭐 근대 세계라고 해서 굉장히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흑인 노예와 같은 피해자가 있었고 근대 세계 전체로 봐도 비서방, 예를 들면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는 여전히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영국의 이 북미 식민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온 게 1607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맘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국왕이 만들어낸 그 런던 회사라는 데로부터 이 신임 특허장을 받아가지고 세척의 배로 체사피크반에 와서 이제 그 제임스타운이라는 걸 건설했는데 제임스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당시 왕이 제임스 1세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몇백 명 왔겠죠. 다음 해엔 70%가 죽었고 그 다음에는 뭐 한 200명 남았다고 하는데 1610년이 되면 60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살아남게 된 거는 인디언 원주민으로부터 담배 재배법을 전수받아서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버지니아라는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버지니아는 이제 남부의 이제 뭐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1620년도에는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매사추세츠만으로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포가 이분들이죠.
예, 이분들은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데 청교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칼뱅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국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은 이제 성공회라는 성공회를 국교를 만들었는데 성공회는 사실은 교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이 로만 가톨릭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교황으로부터 독립한 거죠. 그러나 이제 청교도들은 칼뱅주의자들입니다. 아주 뭐 이 엄격한 개신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국 성공회가 충분히 순화되지 않았다.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purify, 정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1620년도에 보스턴 남부 케이프 코드라는 데 왔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 왕의 허가 없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식민 통치를 위한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건국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하고 또 이제 그 10년 뒤에 1630년도에 존 윈스럽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또 뭐 청교도 회중파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들이 북부 쪽으로 와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분들인데 그 1620년대에 온 분들은 이제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끼리 자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1630년대에 온 청교도 회중파들은 존 윈스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장이었는데 이분이 한 말이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언덕 위의 도시, 시티 on the hill.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덕 위에 좋은 괜찮은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자.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영국 사람들의 북아메리카 도착은 좀 늦은 편이었어요. 이미 북아메리카에는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정착보다는 모피 같은 그런 돈이 되는 이 물건의 교육을 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서부 쪽은 스페인, 북부 쪽은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뉴욕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던 건데 나중에 영국인이 뺏어 가지고 뉴요크로 바꿨죠. 자, 그러면 1600년대 초에 들어온 이 영국 정착민들이 어떻게 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 교역 또는 뭐 정착민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게 됐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대 후반 중반에 들어오면 유럽의 제일 강국이 영국하고 프랑스입니다. 근데 이 영국하고 프랑스가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에서 두 개의 7년 전쟁을 벌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하고 프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가 한 편을 먹고 7년 전쟁을 벌였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 그리고 프랑스하고 인디언들이 또 7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보통 56년부터 1763년까지인데요.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깁니다. 유럽과 북미의 두 개의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고 말하자면 이제 거의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의 패권을 영국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전쟁 비용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 본국의 이제 부르주아들이 이거 좀 돈 좀 필요한데 아메리카 식민지에 있는 우리 식민지 부르주아한테 좀 돈을 좀 받아내자 해서 무슨 설탕법, 뭐 인지세법, 통화법 이런 걸 내세워서 이윤을 좀 뺏어가는 거죠. 이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통화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는 이제 자체 통화를 발행을 했는데 유통시키는 게 식민지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본국 경제에 무관하게 스스로 경제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식민지 경제가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겠구나 해서 이 식민지 통화를 못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결국은 영국 본국과 이 북아메리카의 자산가 기업들이 협력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전쟁이 1775년도에 일어나게 되죠. 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제 뭐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이 동인도 회사에서 들여온 뭐 이 차를 바닷가에 버려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영국과 식민지 북아메리카의 부르주아들 사이에 어떤 이권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의 뭐 사무엘 아담스 같은 이제 말하자면 좀 이 지식인 겸 자산가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제대로 된 자본주의적 발전을 하려면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1775년부터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는 1783년에 끝났는데 어떻게 식민지 국가가 식민 모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패권을 놓고 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식민지인들하고 영국이 전쟁을 벌이니까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1776년,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그 해부터 프랑스가 식민지 군대에게 전쟁 물자를 공급했고 1778년 2년 뒤에는 아예 식민지를 그냥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우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동맹을 체결했어요. 동맹을 체결하는데 네덜란드, 스페인도 가담을 했어요. 영국에 당했던 유럽 국가들이 이참에 그냥 아메리카 독립을 도와주자 해서 결국 미국이 이기게 된 겁니다. 1783년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아메리카가 독립을 획득했는데 조약에 참가한 나라들은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입니다. 근데 이때 미국은 한 개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인데 이것은 13개 주가 연합한 국가연합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13개의 각기 정부를 가진 나라들이 하나의 이 대표로 조약을 맺고 독립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1781년에 비준이 된 연합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13개 나라가 어떻게 서로 상호 협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제 협력했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헌법을 채택한 게 1787년인데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데가 광대한 이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로 평화롭게 살길 마음먹었다면 뭐 인디언은 인디언대로, 영국인 정착민은 영국인 정착민대로, 뭐 프랑스 정착민은 정착민대로 따로따로 조그만 나라를 만들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제국이었다는 게 미국으로 온 영국인 정착민들은 처음부터 북미 대 전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역시 이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겠구나 해서 1987년도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연방 정부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 1789년도에 조지 워싱턴을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연방 상원 하원을 만들어서 드디어 제대로 된 연방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이 국가 연합에서 연방 국가로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1789년이 되면 어쨌든 이제 미국은 이제 독립 국가로서 세계사 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미국은 영국과 한 번 더 전쟁을 합니다. 1812년도에 전쟁을 하는데요. 이 1812년 전쟁, 뭐 영국하고 미국이 이제 사촌인데 사촌 간의 전쟁을 했다. 그래서 뭐 사촌 커즌스와 사촌 간의 전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때는 영국이 그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하고 전쟁을 벌일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프랑스 편을 들어야 되냐, 영국 편을 들어야 되냐 뭐 고민이 많았을 텐데 미국 내에서의 일부 좀 공격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차제에 우리가 캐나다까지 먹자. 영국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캐나다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1812년부터 1814년까지 전쟁을 했는데 전쟁 자체는 미국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또 미국을 무릎 꿇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1814년도에 그냥 강화 조약을 해서 전쟁을 끝맺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를 자기 것으로 가지 못한 건 실패였지만 적어도 패전이 아니라 영국과 대등하게 협약을 통해서 전쟁을 끝맺었다는 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열강의 대열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당시가 중요한 이유는
1814년도에 영국군이 워싱턴까지 수도 워싱턴까지 들어와서 백악관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01년 9.11 사태 이전까지 외국군이 미국에 들어와서 침략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태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초기 정책민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지 170년 만에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역사 교과서나 역사서에서는 이후 미국의 역사는 자유와 번영의 확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비서방공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기보다는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독점되어 온 역사다. 실제로 이 연방 국가 건설의 중심은 미국의 일반 민중들이 아니라 가장 돈 많은 계급, 금권 계급들이 만든 것이고, 금권 계급에 유리하게 만든 것이고, 이후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금권 계급의 주도에 의해서 처음에는 북미 대륙 내부의 팽창, 1898년 이후에는 대외 팽창을 통해서 계속 이 나라의 크기를 키우면서 그 부와 권력을 주로 소수 금권 계급에 집중시켜온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 혁명을 최초의 시민혁명이라고 그러고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건국 초기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주로 이제 공화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다수의 지배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행정, 입법, 사법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정치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787년에 헌법을 모이기 위해서 13개 주의 대표 55명이 모여서 미국 연방 헌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찰스 비어드라는 역사학자가 1913년도에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헌법 제정회의에 참석한 55명의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와 헌법의 내용을 다 연구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이 헌법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 말한 연합헌장이라고 그러죠. 그 아까 13개 국가들이 국가연합을 이뤘을 때는 그 연합헌장이었는데, 그 연합헌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4개의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됐다. 그 4개의 집단들은 누구냐면 현금을 많이 가진 자, 국공채를 많이 가진 자, 제조업자, 무역 해운업자. 이 55명이 되게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헌법은 재산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이 정부에 우선하고 도덕적으로 다수의 영향력 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관념에 기초한 경제적 문서다. 쉽게 말하면 미국 헌법은 돈 많은 자들의 권리를 유지하고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재헌회의 구성원의 다수는 헌법 속에 재산의 특별하고 또한 보호적인 지위를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헌법이 비준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는가. 비어드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4분의 3이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헌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라고 투표한 사람은 6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당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6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미국 헌법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모든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돈 가진 사람, 유산 계급들의 기득권이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그 당시 1776년에 비하면은 가장 앞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계약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것으로 어떤 공화제 정체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긴 하나,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애초에 연합헌장, 그러니까 13개 주가 동등하게
중앙 정부 없이 협력하는 국가연합에서 그건 이제 1781년도에 비준이 되는데요. 17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 되면 이른바 그 페더럴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연방파, 강력한 중앙 정부를 원하는 연방파에 의해서 연방파들이 강력한 중앙 정부를 원하는 이유는 미국이 대외 팽창을 하려면 군사력을 포함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 정부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을 만든 당사자들 대부분 50여 명의 대부분이 현금 부자들이나 제조업자나 무역 해운업자, 뭐 상업 종사자들 같은 유사한 계급에 의한 것이고 그 이후의 역사는 사실 들여다보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의 부와 권력의 확대를 위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미국 독립 당시에 영국하고 식민지들이 충돌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국에서는 이제 식민지 관리가 쉽지 않으니까 군대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영국 식민지들이 미국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에만 있어라. 그 서쪽으로는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식민지들이 명령했는데 식민지들은 막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서쪽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팔레치아 서부, 미시시피강 이동으로 그 당시에는 서부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데인데 중서부 그쪽으로 팽창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도 전쟁의 원인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1783년도에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허용하면서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1800년부터는 그 미국인들이 미드웨스트 오늘 그 당시의 서부 오늘날의 중서부 에팔레치아 산맥 서부 미시시피강 동부 쪽으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서부로의 팽창, 서부 확장과 미국의 폭발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